세차게 내리치는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사나운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쉼없이 번개를 내리꽂고 있었고 그 서슬 퍼런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산기슭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댔지요. 그 험악한 산길 한복판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도포 자락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고 할머니의 집시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들이 멈춰 선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근처에도 가기 꺼려하던 오래전 무너져 내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돌무덤 앞이었습니다. 임자, 정말 이곳이 맞는 것 같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무쳐 가늘게 떨렸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가슴팍에 소중하게 품고 있던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그들의 집을 찾아왔던 정체 모를 거지. 노인이 건네준 유일한 유산이자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지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뇌성병력과 함께 벼락이 바로 앞 고목나무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돌무덤의 한쪽 귀퉁이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와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그 틈새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그러나 단단한 기운을 내뿜는 황금빛 줄기가 부부의 눈동자에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젖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등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 것은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묵직한 황금암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고결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평생을 남의 집 머슴살이와 삭바느질로 연명하며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 본 적 없는 이 정직한 부부에게 왜 이토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황금암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으며 그들에게 지도를 건네준 거지 노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친절로부터 비롯되었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해서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온정 하나가 훗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요. 이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부부가 어떻게 그 험난한 운명의 지도를 손에 넣게 되었는지 그 눈물겹고도 신비로운 사연을 하나씩 들려드리지요. 보통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거나 운이 없다는 말을 참 쉽게도 내뱉곤 하지요. 하지만 이 마을의 박서방 부부에게 그 말은 일상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마을 끝자락 비바람이 불면 지붕에 볏짚이 날아갈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 그들의 보금자리였지요. 박서방은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아직 달빛이 푸르스름하게 남아있는 시각에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했고 평생을 굽어 일한 탓에 허리는 활처럼 휘어져 있었지요. 그래도 그는 단 한 번도 산을 원망하거나 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논밭을 빌려 붙이면서도 자기 땅인 양정성을 다했지요. 돌 하나를 골라내도 온 마음을 다했고 물길 하나를 터도 정성껏 손을 보았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아내 김씨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남편에게 고기 반찬 한 번 올려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에 한으로 맺혔지만 그녀는 대신 남편의 거친 옷을 누구보다 깨끗하게 빨아 정갈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삭바느질로 눈이 침침해져 밤이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바늘 끝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부를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만년 제자리 걸음일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지만 하늘의 눈은 가끔 아주 천천히 움직일 뿐 결코 감기는 법이 없답니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이었지요. 나이가 60을 넘기며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기댈 곳 하나 없는 쓸쓸한 노후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찬 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쑤셔 놓았고 뒤간에 쌓아둔 땔감은 줄어들기만 하는데 곳간은 비어만 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며 온 세상을 하얗게 얼려버린 그날, 부부는 작은 화로 앞에 앉아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고 있었지요. 창밖에는 북풍한 설이 몰아치며 문고리를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 무사히 넘기고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만이 그 방 안에 감돌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아내의 해진 저고리 소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비단 옷 한 벌 못 해준 것이 미안해 차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 없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요. 욕심이 눈을 가리는 세상에서 이토록 맑은 영혼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부부는 그저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보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센 바람 소리를 뚫고 누군가 부부의 살인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 없소?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숨 좀 구해주시오. 그것은 아주 가냘프고 힘겨운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밤, 이 혹독한 추위에 누가 산골짜기 끝인 우리 집까지 찾아왔을까 싶어 박서방은 서둘러 등잔불을 켰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박서방이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치고 나가자 차가운 칼바람이 방 안까지 들이쳤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해진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 눈더미 속에 쓰러질 듯 서 있었지요. 노인의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집신도 신지 않은 발은 이미 동상에 걸린 듯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저 거지라고 부르기에도 처참할 만큼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밤중에 웬 거지냐며 문을 박차고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파르르 떨리는 손을 보자마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서둘러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어이쿠, 어르신, 이 추위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서요. 방 안으로 모셔온 노인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고약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찌든 내와 흙먼지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하지만 아내 김씨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른 아랫목에 두툼한 이불을 들쳐 노인의 발을 밀어 넣었지요. 임자, 어서 부엌에 가서 남은 미음이라도 좀 데워오구려.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않겠소. 박서방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부부에게 남은 양식이라곤 내일 아침 두 사람이
나누어 먹을 보리쌀 한 줌이 전부였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었지요. 지금 이 노인을 먹이지 않으면 이분이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김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 미음 한 그릇을 정성껏 내왔습니다. 반찬이라곤 삭은지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은 부부가 내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찬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정신없이 미음을 들이켰습니다. 그릇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이 비운 노인이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부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나를 아시겠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의아했지요. 이 근방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노인을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소인은 어르신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예전에 인연이 있으셨는지요? 노인은 대답 대신 허허하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비단 보자기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내만 자네들처럼 자기 배를 골아가며 남을 먹이는 이는 본 적이 없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황금만 보물이라 하지만 진짜 보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보자기를 박서방에게 건넸습니다. 박서방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 것뿐인데 이런 것을 받을 순 없습니다. 어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흐릿한 거지 노인의 눈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어보는 신선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노인은 지도 위에 박서방의 거친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것은 보물지도라네. 하지만 마음이 검은 자가 열면 그저 땔감만도 못한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자네들처럼 맑은 이들이 열면 가문을 일으킬 천하의 보물이 될 것이야. 때가 되면 산 너머 뒷산, 세갈래길 폭포 아래를 찾아가게나. 말을 마친 노인은 갑자기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 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부부는 노인을 편안히 눕혀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인이 내일 아침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빌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부부가 눈을 떴을 때 노인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아랫목에 고이 놓인 그 낡은 비단 보자기만이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노인이 머물다 간 자리는 온기조차 남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비단 보자기는 묵직한 무게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그 뭉치를 집어들었지요. 아내 김 씨는 혹여나 이것이 요물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름 모를 거지 노인이 대뜸 보물지도라며 건네준 물건이니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부부에게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임자, 이것을 정말 열어봐도 되겠소? 우리가 감히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구려. 박서방의 물음에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어젯밤 노인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기운을 그녀도 느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보자기의 매듭이 풀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종이 위에는 산새가 그려져 있고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형세가 나타나 있었으나 먹선이 흐릿했다가 진해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서방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의 한 귀퉁이에는 깨질 듯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욕심으로 눈이 먼 자는 천년을 헤매도 길을 찾지 못할 것이요. 비우는 자만이 험한 산을 넘어 금빛함을 마주하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부부의 머릿속에는 깨달음이 지나갔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인내를 시험하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부에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박서방 부부를 시기하던 옆집 고 씨가 이 광경을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 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로 남의 집 농사가 잘 되면 배가 아파 밤잠을 설치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지 노인이 박서방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간 것을 알고는 분명 대단한 물건을 맡겼을 것이라 짐작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저 가난뱅이 노인네들이 보물 지도를 가졌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고 씨는 그 길로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산속에 숨겨진 역적의 자금을 노리고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요. 하루아침에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들려오자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태워버리고 예전처럼 가난하지만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인이 말한 운명을 믿고 험난한 여정을 떠날 것인가. 박서방은 밤새 뜬 눈으로 지도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지도를 보낸 노인의 뜻이 분명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늙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소중한 보물을 정직한 곳에 써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지요. 임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관가에서 들이닥치기 전에 떠나야겠소. 이것은 우리 부부의 욕심이 아니라 그 노인과의 약속이요. 아내는 남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솥단지 하나와 여벌 옷 한 벌뿐이었지만 부부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용기가 솟구치고 있었지요. 동이 트기 전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구룡산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부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구룡산은 이름 그대로 9마리의 용이 엉켜 있는 듯 산세가 험하고 기괴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부부가 산 중턱에 들어서자 마치 침입자를 거부하듯 울창한 숲이 햇빛을 가려 대낮인데도 사방이 어둑어둑했지요. 길은커녕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빠지는 썩은 나뭇잎과 날카로운 가시덩굴이 부부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서방은 앞서 나가며 지팡이로 덩굴을 걷어냈고 아내 김씨는 남편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부부는 단 한 번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서방은 아내의 해진 신발을 고쳐 메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지요. 임자, 조금만 더 힘을 내구려. 저기 저 기암괴석의 모양이 지도에 그려진 거북바위와 똑 닮지 않았소? 지도는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흐릿한 그림 같다가도 부부가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면 마치 나침반처럼 특정 방향으로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길을 안내했으니까요. 하지만 산의 신령이 시험이라도 하는 듯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은 부부의 얇은 옷을 단숨에 적셨고 산비탈은 진흙탕이 되어 발을 딛는 것조차 사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 세 갈래 길 폭포 아래에 다다랐을 때 거대한 바위더미 위로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콰르릉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집안이 흔들리더니 오래된 돌무덤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황금암이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뒹굴며 살아온 그들에게 빗속에서 찬연히 빛나는 황금암은 마치 다른 세상의 물건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황금암에 묻은 흙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함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번쩍이는 금괴나 화려한 보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함 안에는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뿜는 백옥으로 된 옥함이 하나 더 들어 있었고 그 옥함 속에는 아주 오래된 씨앗의 알과 함께 비단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는 의아했습니다. 보물이라고 해서 금은보화를 기대했을 법도 한데 고작 씨앗의 알이라니요. 하지만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비단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씨앗은 하늘이 내린 복덕의 씨앗이니라. 이를 심어 정성껏 키우는 자는 만대의 영화를 누릴 것이나 이를 팔아 욕심을 채우려 하는 자는 그 즉시 모든 복이 달아나리라. 두루마리의 글귀를 읽는 순간 부부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건함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쌓아온 공덕이 결실을 맺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가문의 운명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부부는 쏟아지는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임자,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소. 우리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마음이 이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구려. 비바람은 어느덧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달빛이 내려와 부부와 황금암을 비추었습니다. 산 전체가 정적에 잠긴 그 순간 부부는 보물함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난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기와 질투 어린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부부가 보물을 찾아 산을 내려오던 그 밤, 마을의 고약한 욕심쟁이 고씨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자신이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이 일러준 대로 집 뒤뜰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그 새 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 씨앗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향기가 십리밭까지 퍼지는 기이한 꽃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그 꽃 향기를 맡은 병자들은 기운을 차렸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들은 평온을 되찾았지요. 부부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정성껏 가꾸어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열매를 먹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화목해졌고 박서방의 논밭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서방 부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점지받게 된 것이지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정직함과 지혜를 그대로 닮아 마을의 큰 일꾼이 되었고 훗날 나라의 큰 제목이 되어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부부는 죽는 날까지 자신들이 찾은 황금함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함을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두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일렀지요. 이 함 안에는 금은보화보다 귀한 정직과 나눔의 마음이 들어있단다. 너희가 이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 가문의 복은 마르지 않을 것이야. 결국 거지 노인이 준 보물 지도가 가리킨 곳은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바로 부부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선함이었던 셈입니다. 부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전체에는 그 꽃나무의 향기가 가득 퍼졌고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내려와 두 분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정한 보물이란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금덩이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쌓아 올린 따뜻한 공덕과 그 공덕이 전해주는 평온한 삶이라는 것을 이 박서방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서방 부부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바람 몰아치는 산속에서 찾은 황금알보다 더 빛났던 것은 어쩌면 배고픈 노인에게 내어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혹은 팔자가 좋아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복이란 건 내가 뿌린 씨앗이 때를 만나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가만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박서방 부부가 심었던 그 복덕의 씨앗이 분명히 하나씩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 씨앗에 정성이라는 물을 주고 정직이라는 걸음을 주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보물지도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된답니다. 박서방 부부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기적 같은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